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대길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대길은 나이 17의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하루는 대길이 멀리 떨어져 사는 친갓집에 제사가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대길아, 먼 길이니 조심히 다녀오너라. 아버지, 저는 걱정 마셔요. 혼자 계시는 동안 끼니 거르시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 계셔요. 그래, 나는 걱정 말고 몸 조심히 다녀오너라. 대길은 홀로 남겨진 아버지 걱정에 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나 큰 할아버님 제사라 아니가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대길은 한참을 걷다 시냇가에 이르렀습니다. 걷다 보니 날도 덥고 목도 마른 터라 대길은 시냇가에서 세수도 하고 목도 축이려 했지요. 그런데 얕은 물속을 가만 보니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보였습니다. 해 제법 큰걸? 가다가 구워 먹어야겠구나. 대길은 그 즉시 물로 뛰어들어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랑 함께 구워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 물고기를 잡자마자 아버지 생각이 났지만 가던 길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대길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물고기를 나뭇잎에 싸서는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산속 오솔길로 들어서 하염없이 또 걸었죠. 그런데 걷다 보니 어디선가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대길은 그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섰죠. 그리곤 곧 새 잡는 그물에 꿩 한 마리가 걸려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가는 곳마다 이게 웬 횡재냐? 대길은 그물에서 꿩을 떼어내고는 또 생각했지요. 아쉽구나. 이놈을 삶아 아버지께 드리면 참 좋아하실 텐데. 대길은 그렇게 아쉬워하며 꿩을 묶어서는 다시 길을 가려다 말고 생각했습니다. 그물을 놓은 사람에게 미안하네. 그래, 꿩 대신 물고기라도 주어야겠다. 대길은 그물에 물고기를 올려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물을 놓았던 사람이 그 사이에 뭐라도 잡힌 게 있나와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가 산속 새 잡는 그물에 걸려 있으니 기겁할 노릇이었지요. 아니, 이 무슨 일이? 이 깊은 산속에 새 잡는 그물에 물고기가 잡히다니! 이럴 수가! 이건 필시 귀신의 짓이 아니고서야! 그물의 임자는 물고기를 들고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오! 그물 임자의 호들갑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모두들 기이한 일이라며 맞장구 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물고기가 새 잡는 그물에 걸렸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이 아니고서야. 아무래도 우리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징조 아니오? 이럴 게 아니라 건넌 마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자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이야.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우르르 무당에게 몰려갔습니다. 무당은 놀란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수선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는 점을 치는 신용을 했지요. 그리곤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산신령님께서 물고기로 변해서 오셨구나. 아이고 큰일이요. 마을 사람들이 제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산신령님이 노하신 것이요. 이제 곧 마을에 재앙이 내리겠는걸. 무엇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소? 필시 재앙을 피할 무슨 방도가 있질 않겠소. 재앙이 온다니 다급해진 마을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지요. 그 모습을 본 무당이 한참을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재앙을 피하려면 물고기를 모셔놓고 크게 제사를 올려야 할 것이요. 그렇지요. 제사를 올려야 하겠지요. 돈이 얼마가 들건간에 부디 산신령님의 노기를 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날로 새 잡는 그물이 있던 자리에 당집이 지어졌습니다. 무당은 당집 안에 물고기를 모셔놓고 보름간 정성껏 제사를 올렸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무것도 모른 채 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대길은 산속에 당집이 지어진 걸 발견하였는데 당집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연신절을 하고 있질 않겠습니까? 어라? 분명히 갈 데는 없었는데 언제 저렇게 당집이 세워졌지? 대길은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하여 당집 가까이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집 안에 모셔놓은 산신령을 가만 보니 자기가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대길이 궁금하여 사람들에게 사연을 물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해주었습니다. 대길은 그 자리에서 웃음이 나오는 걸 참느라 힘들었지요.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자니 그물에서 꿩을 가져간 것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리 되면 도둑으로 몰려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니 참 난처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길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벼랑간 당집 안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집어들고는 말했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마을에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길은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경실색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눈은 휘둥그레져 가만히 대길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아니, 저럴 수가. 산신령을 구워 먹다니 저런 막대 먹은 놈을 보겠나? 그러자 대길이 비실비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을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입니다. 귀신들은 저만 보면 주랭랑을 놓지요. 제가 산신령을 잡아먹었으니 이제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산속에서 물고기가 새 잡는 그늘에 잡혔는데 어느 날은 웬 총각이 나타나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이라며 산신령을 잡아먹다니 말입니다. 그 뒤 이 마을에는 정말 아무 일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무당보다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더 유명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온고을에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은 퍼져나갔지요. 하루는 대길이 아버지와 함께 아침밥을 차려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웬 낯선 사내들이 얼쩡거리고 있는데 대길이 수상하여 물었지요. 대체 니시오? 용건이 있으면 들어와서 말하지. 뭘 그리 넘겨다 보고 있는 것이오? 그 말에 사내들이 가만히 마당으로 들어와서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멀지 않은 고을에 사는 최부잣집의 머슴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식전대바람부터 찾아온 것이오? 그 집 뒷마당에 오래된 행화나무가 있는데 밤이면 그 나무에서 귀신이 나와서는 주인 어르신 딸을 제물로 바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귀신 잡는 대길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주인 어르신께서 한번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냥 한마디 한 것이 일이 소문이 나 정말 귀신과 마주해야 할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귀신을 잡을 줄 몰라요. 그건 헛소문일 뿐이에요. 대길이 이렇게 말하고 꽁무니를 빼려 해도 머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 간에 주인의 분부를 어길 수 없으니 강제로 대길이를 끌고 가버렸죠. 아이고, 정말 저는 귀신 잡을 줄 몰라요. 제발 살려주시오. 그렇게 대길이 한참을 끌려가 부잣집 마당에 던져지자 최 부자는 반색을 하고 대길이를 맞이했지요. 오, 당신이 그 유명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이요? 이리 급하게 모시고 와 실례가 많소. 내가 밤이면 나타나는 귀신 때문에 도무지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없소. 부디 그 귀신을 꼭 잡아주시오. 그럼 내가 돈은 얼마건 간에 다 드리겠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대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 물고기를 잡은 일부터가 후회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저리 간절히 부탁하는 최 부자를 마주하자 대길이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솔직히 말하기가 힘들었지요. 에이,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래 될 대로 되라. 대길은 최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 간곡히 부탁하시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 아닙니까? 최 부자는 대길의 말에 기뻐 온갖 기름진 음식과 술을 대접하였지요.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최 부잣집의 머슴들은 대길을 끌어다 뒷마당 행화나무 밑에 놓고는 모두들 황급히 도망가 버렸지요. 대길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로 간신히 행화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부처님, 신령님, 옥황상제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길이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파란 불이 비쳤습니다. 파란 불은 나무 주위를 빙빙 돌더니 대길의 머리 위에 멈추었지요. 대길은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은 아득하고 하늘은 노랗기만 하니 말뚝이 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그때 머리 위에서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대체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만약 내일까지도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각오하거라. 그 파란 불은 그렇게 말하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사라져 버렸지요. 대길은 겁에 질려 떨리는 두 다리를 이끌고 간신히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이를 어찌합니까? 어쩌면 좋지? 차라리 달아나 버릴까? 그날 밤 대길이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식전부터 최 부자가 방으로 찾아왔지요. 어젯밤 귀신을 만나셨지요? 오늘 밤에는 꼭 귀신을 잡아드시고 부디 저희 집에 근심을 덜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최 부자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니 곧이어 아침상이 들어왔습니다. 상에는 평생 보지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요. 대길이는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에이,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나 보자. 그렇게 대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머슴 한 사람이 접시에 구운 생선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길이 가만히 그 생선을 보니 지난날 산신령으로 모셔졌던 그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대길은 그때 일이 생각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이놈아, 내 놈이 귀신 노릇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머슴이 얼굴빛은 사색이 되고 갑자기 벌벌 떨더니 대길이에게 싹싹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이 머슴이 왜 이러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한 대길이는 금세 이 머슴과 귀신이 필시 무슨 연관이 있음을 알아차렸죠. 그리곤 머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제야 내 놈이 잘못을 뉘우치는구나.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바른 대로 말하랬다. 예, 나리. 귀신 잡아먹는 대길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머슴은 머리를 조아리며 그때부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제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요. 하지만 주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된 지금까지도 저를 사위로 삼지 않고 오히려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도 분하여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귀신 소동을 벌여 주인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바치지 않으면 혼내주겠다고요. 알고 보니 머슴은 귀신 잡는 대길이가 어젯밤 일을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 일부러 생선을 구워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머슴은 대길이 무심코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기한테 하는 소리인 줄 알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딸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딸을 준다는 핑계로 머슴을 10년 동안 부려먹어? 주인이 아주 괘씸하구나. 오죽하면 머슴이 귀신 소동을 벌였을까? 대길은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는 주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귀신을 잡아드리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뭔가? 귀신에게 듣자니 전에 딸을 주기로 한 사람이 따로 있지요. 그 사람에게 딸을 주어 당장 혼례를 올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귀신을 잡겠습니다. 귀신이 딸을 달라고 장난을 치는 것은 주인 집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혼례를 올리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이 집안은 귀신 때문에 쫄딱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은 대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머슴에게 딸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이것은 머슴과 나 말고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역시 귀신을 잡아먹는 사람답게 용하긴 하구나. 주인은 크게 감탄하고는 대길에게 말했지요. 잘 알겠습니다. 시키신 대로 할 테니 귀신이나 잡아주십시오. 주인은 그날로 머슴과 딸의 혼례를 올려주었고 머슴은 기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머슴은 대길에게 거듭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부잣집 귀신은 자취를 감추었고
대길이는 최부자에게 큰 돈을 받아 논밭도 사고 어여쁜 신부도 얻어 아버지 잘 봉양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대길이처럼 거짓말로 운 좋게 돈도 벌게 되고 하는 걸 보면 살다 보면 가끔은 거짓말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한가 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누군가를 도우려 한 것이기에 대길도 잘 살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해하려 한 거짓이었다면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저기 혹시 귀신 잡아먹는 대길이라는 사람 집이 어디요? 아, 그 사람? 저기 함경도 산골로 이사간 지 오래되었소. 소문에는 세상하고 인연을 끊었다지요, 아마. 예, 대길아. 난 대길이 아니오. 절대 아니오. 잘못 본 것이오. 대길아, 어딜 가니?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흘에 한 번 흰 미음죽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형은 남의 땅을 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장돌뱅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둑한 시절이라 동생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면 고향에 있는 형한테 보내서 땅을 사게 하였지요. 형님 장사가 잘 되어 이번에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밭도 조금 사고 양식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에 바빠 고향 땅에 가질 못하니 부디 건강하게만 잘 살아주십시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형은 혼인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았고 동생도 이제는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 생활에 지친 데다 돈도 만족할 만큼 벌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혼인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고 싶었죠. 그래 그날로 장사를 접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리라고 마음먹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으로 가 인사를 하는데 웬일인지 형이 동생을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 돌아왔느냐? 네, 형님. 전국으로 떠돌다 보니 이제는 몸도 지치고 조카들도 보고 싶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가 갈 것이냐? 형님, 저도 이제는 고향에 정착해 살까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도 부럽고 저도 등짐장수로 전국을 떠도니 이제는 몸도 지치고 해서 형님처럼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이놈아, 장돌뱅이로 떠돌아 살던 사람이 농사는 무슨 농사냐? 농사는 그리 쉬운 줄 아느냐? 형은 동생의 생각에 반대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동생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니 동생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동생은 형을 찾아 마주에 앉았지요. 형님 이제 제 땅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땅? 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제가 그동안 보내드린 돈으로 산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 이놈이 실성을 했더냐? 형이 딱 잡아떼니 동생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었죠. 사실 형은 그동안 동생이 보내온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화가 난 동생은 그 길로 고을 현감한테 소장을 내었지요. 소장을 받은 현감은 형과 아우를 불러 신문하였더니 땅은 모두 아우가 샀고 형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동생이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동생이 돈을 보내주었다고는 하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내 형은 저리 벌쩍 뛰는데 이를 어찌 가린단 말이냐? 고심에 고심을 하던 현감도 어쩔 수 없이 재산은 형의 것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만 그렇게 나면 다행이었죠. 사또, 제 동생 놈이 억울하게도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무고하였으니 이를 가만히 놔두시면 아니 됩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참으로 고약한 형 아니겠습니까? 재산까지 다 빼앗았으면 그만이지 매질까지 하라니. 현감은 형의 말이 옳다며 사령들에게 일러 동생에게 곤장을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을 무고하였다 하여 곤장까지 맞고 관아에서 쫓겨난 동생은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하였습니다. 힘들게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서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으니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더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을에서는 동생이 형을 무고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동생은 더는 고향에 있기도 창피해서 다시 등짐을 지고 떠돌아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나 관아에서 호되게 매를 맞은 후유증으로 동생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형에게 느낀 배신감과 그 모욕감에 도무지 살아갈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힘든 걸음으로 길을 가다 어느 기와집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침 그 집 주인이 날이 어두워 문단속을 하러 나왔다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웬 사내를 보고 놀라 흔들어 보니 숨은 붙어 있는데 몸이 지쳐 쓰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서둘러 집 안으로 옮겨다 놓고는 의원을 불러다 치료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장사꾼 같은데 기력이 많이 약해진 몸으로 무거운 짐까지 지고 다니니 몸이 못 버티고 쓰러진 것입니다. 탕약을 먹이고 며칠 푹 쉬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동생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대체 여기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으시길래 집 안으로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탕약을 드시고 며칠 쉬시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 하니 며칠 저희 집에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의 여주인은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가 명망 높은 양반가의 여식이었는데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나니 시댁에서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 아들을 잃었다 구박하는 통에 쫓겨나다시피 하여 혼자 살고 있던 것이었지요. 누구와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혼자 살던 여인이 모처럼 말할 사람을 만나 말을 트기 시작하더니 동생과 여인은 서럽기만 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다 그만 정이 들었습니다. 날도 추우니 집안일이나 도와주시고 겨울이나 나시고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사흘을 머무르려던 동생은 석 달이 지나 겨울이 오도록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지요. 하루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대체 니시여? 동생이 문을 열어보니 웬 사내가 서 있는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여기는 내 누이의 집이라.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는 자네는 누구인가? 알고 보니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여인의 친정 오라비였습니다. 동생이 당황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여인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였지요. 오라버니, 어인 행차이십니까? 어서 드시지요. 그보다 대체 이 자는 누구이더냐? 당황한 여인이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습니다. 날도 추워져 땔감을 준비해야겠기에 잠시 동안 집안일을 도와달라 드린 자입니다. 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이 추워 내 걱정이 되어 이리 와보았는데 그래 참 잘했구나. 어서 들어가자꾸나. 사실 여인의 오라비는 당황스러워하는 둘의 모습을 보고 짐작은 하였지만 모른 척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혼인한 지 사흘 만에 과부가 된 여동생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리 찾아왔겠습니까? 방으로 든 오라비는 여동생에게 말했지요. 그래 집안에 새로 사람을 들였으니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아까 그자도 좀 들어오라 하거라. 그렇게 셋은 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의 오라비는 동생에게 고향은 어디이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일과 억울하게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일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여인의 오라비는 갑자기 자기가 더 열을 내면서 말했지요. 그런 못된 형은 버릇을 고쳐주어야 하네. 내 충청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사에게 말하면 반드시 자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것이네. 동생은 한 번도 자기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리 믿어주고 도와준다 하니 고마워 연신절을 했지요. 걱정 마시게. 내 날이 새는 대로 곧 감사를 만나 이 일을 고하겠네. 말한 대로 여인의 오라비는 날이 새자 충청도 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청도 가명에서 사람을 보내 동생을 데리고 갔지요. 가명에 간 동생은 충청도 감사에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감사가 고심 끝에 말했지요. 네, 아무리 고을의 현감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다마는 현감이 한 번 재판을 한 일을 다시금 꺼내 잘못되었다 하기는 어렵구나. 허나 내 사정이 딱하니 한번 내 형을 불러 닥달을 해보겠다. 충청도 감사는 그렇게 말하고
사령들에게 형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형이 동원들의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리고 곧 감사가 동원마루에 좌정을 하고는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영문도 모르고 아침 대바람부터 끌려온 형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내 놈이 강도의 재산을 숨겼다는 투서가 연이어 들어왔다. 어서 이실 찍고 하여라. 이 무슨 소리인가요? 강도의 재산을 숨기다니. 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농사나 짓고 재산 관리를 하는 터인데 무엇이 답답해서 강도의 재산을 숨기겠습니까? 필시 사람을 잘 못 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많은 재산을 어찌 불렸더냐? 본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놈을 보겠나? 이놈아, 거짓말 마라. 농사를 지어서는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터인즉 강도의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느냐? 억울하옵니다. 강도의 재산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저 저는 열심히 농사짓고 동생이 등짐장수로 번 돈을 보내오면 그것으로 땅을 사서 번 돈이옵니다. 형의 말을 듣자 감사는 껄껄 웃으며 동원 뒷곁에 있던 동생을 오라 했지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봐라. 이 사람이 내 동생이냐? 충청감사 옆에 선 동생을 보자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몰라도 돌아가는 판이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지요. 내 이놈, 강도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형제의 돈을 가로챈 내 놈의 죄가 더 크다. 형제간에는 우애가 두터워야 하거늘 내 놈은 동생이 장돌뱅이로 힘들게 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마침내 동생을 저버리고 그 재산을 가로챘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매고 매우 쳐라. 사령들이 즉각 형을 형틀에 묶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니 형은 잘못했다,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저러다 형이 죽겠다 싶어 감사에게 제발 형을 용서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자 사령들에게 매질을 멈추라 하고 말했습니다. 형마나 나우 없다더니 그래, 형보다 나은 동생도 있구나. 동생이 형을 용서한 것 같으니 그만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감사는 형의 재산을 몰수해서 동생에게 줄 것을 명하고는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동생은 곤장을 맞아 걷지 못하는 형을 업고 돌아오며 말했지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동생아. 다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형과 동생은 지난날 배고프던 시절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를 용서한 형제는 우애롭게 행복하게 살았고 동생은 지난날 자신을 구해준 여인과 혼이 나요. 아들, 딸 9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아들, 딸, 자식을 낳아 살다 보면 욕심에 형제애를 저버리고 싶은 때도 있겠지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로 살다 새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려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형제가 있어 그 형제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삼촌이 맛 좋은 떡이며 고기며 가득 준비해뒀으니 함께들 잡구나. 임자도 어서 오시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들만 9 형제를 낳아 길렀지요. 그러나 위로 세 형제가 병을 얻어 호련히 죽고 나자 다음에는 또 아래부터 세 형제가 병도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가운데 세 형제가 남았으니 부부는 세 아들만이라도 무사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애지중지 길렀지요. 어느 날 3 형제가 어느 정자나무 그늘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중이 지나다 그들을 보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귀한 아이들이군. 하지만 내일 모레면 죽을 상이니 아이고 가엾구나. 그 말을 들은 3 형제는 자신들이 다른 형제처럼 죽는다니 황망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자신들마저 죽는다면 남은 부모님들은 어쩔까 싶어 눈물만이 쏟아졌지요.
삼형제가 울며 집에 돌아오자 놀란 어머니가 울고 있는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왜들 그리 울고 들어오는 것이냐? 형제들은 어머니께 아까 만난 중에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리고 그 말을 다 듣고 난 어머니는 형제들에게 서둘러 중을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듣자니 우리 아이들 명이 짧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명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중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관상을 보니 3번 죽어야 살아 돌아올 운명이요. 아니면 전국을 돌며 고생스럽게 장사를 시켜야 할 것이요. 또한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면 아니 될 것이요. 자식의 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야 자식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삼형제에게 장사 미천을 주며 떠나보냈죠. 삼형제는 도부장사로 등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께 빌고 또 빌었죠. 제발 오래 살아서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장가도 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달 아래 삼형제가 밖에 나와 멍하니 달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모님 생각에 뛰놀던 고향 생각에 삼형제는 눈시울이 붉어지다 급기야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 뒤에서 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그렇게도 부모님이 그리운 것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신히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그만 돌아가거라. 의외의 대답을 들은 삼형제는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에 들떴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집에 가는 길에 연하라는 이름의 연못이 나타날 텐데 거기를 지날 때 한 여인이 말을 건넬 것이다. 그 여자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대답하지 말고 응하지도 말고 너희 갈 길만 가야 한다. 알겠느냐? 삼형제는 중의 당부의 명심 또 명심하겠다며 중에게 인사하고 그 길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형제가 들뜬 마음에 한참을 걷다 보니 깊은 산중에 웬 연못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삼형제는 연못을 보자 갑자기 갈증의 시장기까지 느껴졌죠. 그들은 목가에 앉아 쉬면서 우선 갈증난 목을 죽이고 그렇게 연못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오더니 말을 건네었습니다. 어디로들 가세요? 그때 제일 큰 형이 나서서 대답했죠.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처에 하룻밤 신세 질 곳이 없겠습니까? 어머, 마침 저희 집에 빈방에 있긴 한데 싫지 않으시다면 하룻밤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연못을 이웃한 마을에 사는 영선이라는 여자인데 원래가 유부영인 여인이었지요. 그러한 여자가 친절하게 나오니 형제는 마음이 동해 여인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만은 중이 일러주던 말을 생각하고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돼 형들을 만류하였지만 형들은 따라가겠다고 우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처지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배는 고프고 날도 저물어. 어차피 이 동네에서 묵어야 할 판인데. 결국 세 형제는 영선의 뒤를 따라 그 여자의 집으로 갔죠. 영선의 집은 크고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영선이 형제들을 방으로 안내하더니 잠시 후 훌륭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는데 허겁지겁 식사를 마친 삼형제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밥에는 잠 오는 약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선이 그들에게 그토록 친절을 베푼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부장수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탐났던 것이었죠. 영선은 삼형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끓는 기름을 그들의 귀에다 부어 넣었습니다. 잠든 상태로 그렇게 삼형제는 죽고 말았죠. 그리고 영선은 때마침 동량 온 거지에게 송장을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응분의 보수를 받은 거지는 삼형제의 시체를 연못에 갖다 버렸죠. 삼형제가 죽고 한참 후 영선이 연못에 물을 길러갔을 때였습니다. 연못에 못 보던 새송이의 예쁜 연꽃이 피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다른 연꽃에 비할 수가 없었죠. 영선은 연꽃이 탐이 나 꺾어다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상하게도 그 연꽃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활짝 피었지만 영선이 나타나면 꽃잎을 오므리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에 화가 난 영선은 연꽃을 화로에 집어던졌죠. 어느 날 이웃집 할멈이 불씨를 얻으러 왔는데 때마침 부엌에는 불씨가 없어서 영선은 화로에서 담아가라 했습니다. 할멈은 조개 껍질에 불씨를 담았지요. 그러나 문 밖을 나서자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바람이 불어와 불씨를 휙 날려버렸습니다. 불씨는 재와 함께 날아가 버렸는데 조개 껍질에는 난데없는 새 알의 구슬이 남아 있었죠. 할멈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영선한테 구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선은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얼른 구슬을 받아들더니 말했지요. 아유, 고마워요. 얼마나 찾았다고요? 제 것도 아닌 예쁜 구슬이 3개나 생긴 영선은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할멈이 돌아가고 나서 영선은 구슬을 굴리며 기뻐하였습니다. 무척 아름다운 구슬이어서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나 구슬을 숨긴다는 것이 얼결에 입에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속에 들어간 구슬은 그대로 목구멍으로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혼자 사는 영선은 신기하게도 헛구역질을 시작했고 점점 배가 불러왔지요. 과연 다리 차서 아기를 낳았는데 옥동자 셋을 낳았습니다. 동네에서는 과부가 자식을 낳았다고 수군거렸지만 새 아이들은 영선에게 귀여운 자식이었죠. 아이들은 일찍부터 재능을 나타내어 15살이 되자 과거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3형제는 나란히 과거에 응시하여 나란히 급제하였는데 금이환영한 그들이 어머니에게 감사의 절을 하려는데 그만 그대로 죽어버렸지요.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습니다. 영선은 도대체 왜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은 것인지 원인이나 알아보려고 원님에게 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3통씩 드리기를 9상자 반이나 했는데도 원님에게선 아무런 해명도 없었지요. 분한 영선은 원님의 집 곁을 지나며 실컷 욕설을 퍼부었는데 욕설을 들은 원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로서는 죽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사정은 모르고 영선은 욕설을 해대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원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니 이방이 원님의 고심을 알고 아뢰었지요. 사또 염라대왕이라면 그 아들들의 죽음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 그럴 테지만 염라대왕을 어찌 만날 수 있겠느냐? 이방은 한참 생각하다 입을 떼었지요. 강림이라면 수완이 있는 사람이라 청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림한테 부탁할 수 있느냐? 이방은 다시 머리를 짜내는 듯하더니 이윽고 한계교가 떠올랐던지 원님에게 이러저러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틀 후 강림의 외삼촌 제삿날이었죠. 원님은 일찍부터 제삿집에 가 기다리고 있다가 한참 후에 강림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대뜸 호령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고? 고얀 일이로다. 그제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염라대왕을 모셔오면 살려주겠노라. 갑작스레 당한 일이라 강림은 얼떨떨하였지요. 도대체 원님에게 무슨 죽을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다짜고짜 당장 죽일 듯이 호통을 쳐대니 원님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분부대로 염라대왕을 모셔오겠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강림의 말에 원님은 필묵을 가져오게 하여 명주에 편지를 쓴 다음 이래 동안 기한을 줄 테니 염라대왕을 꼭 데려오라고 했지요. 강림은 얼떨결에 데려온다고는 했으나 막연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9인데 한참을 고민하다 제일 똑똑한 큰 마누라가 보고 싶어 집으로 찾아갔지요. 늦은 밤이라 큰 마누라는 잠자리에 들어 있었는데 강림이 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사람이요? 강림일세. 강림일 리가 없소. 그 사람은 결혼하던 날 밤 보고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오. 허허, 분명 자네 낭군일세. 그렇다면 결혼할 때 내가 준 얼레빗을 보여주오. 강림이 창틈으로 빗을 내밀었는데 분명히 첫날 밤에 주었던 빗이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그제야 문을 열어주었지요. 서방님, 어찌하여 올 생각이 났소?
강림이 다급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잠잠히 듣고 있던 부인이 불쑥 말을 끊고 말했죠. 지금까진 어찌 살았소? 마누라를 9이나 청하고 여기저기서 살았지. 그럼 제일 마음에 드는 부인한테 가서 옷이나 한 벌 지어달라고 하시오. 염라대왕한테 가는 길은 내가 알려드리겠소. 강림은 그 말에 맨 마지막 부인을 찾아갔으나 옷은커녕 욕설만 실컷 들었죠. 하는 수 없이 다른 부인을 찾아갔는데 어느 부인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큰 부인에게 돌아와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으이그, 그런데도 이제까지 서로 정을 섞으며 살았다니. 첫째 부인은 손수 옷을 한 벌 짓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 조왕할멈과 문전할아범에게 바쳤습니다. 남편의 갈 길을 잘 보살펴 달라 함이었지요. 나머지 시루떡은 남편의 점심으로 싸놓았습니다. 강림은 부인이 가르쳐준 대로 길을 떠났는데 얼마를 갔을까 앞장서가는 백발의 할멈을 보았는데 어찌나 걸음이 빠른지 길벗을 하려 해도 쫓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점심때나 되어서야 노파는 휴 한숨을 내어 쉬면서 길가 옆돌 위에 주저앉았죠. 강림이 다가오자 노파는 쉬어가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피곤했던 참이라 강림은 노파의 곁에 자리를 잡았지요. 젊은 양반, 점심 욕이나 하게. 한숨을 돌리고 나자 노파가 떡을 내밀었는데 떡을 받아먹은 강림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점심이라면서 싸준 시루떡과 똑같은 맛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강림이 물었지요. 할머니 대체 뉘신지요? 나를 몰라. 자네 조왕 할멈이라네. 자네 부인의 정성이 지극하여 자네를 도와주기로 하였네. 조왕 할멈은 강림에게 염라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걸었을까. 한 백발노인이 앞서가고 있었는데 아까 만난 노파와 같이 매우 빠른 걸음이었지요. 노인도 얼마 후에 쉬려는 듯이 길가에 주저앉았는데 강림이 다가오자 쉬어가자고 권하였습니다. 강림이 자리를 잡아 한숨을 돌리고 나자 노인은 요기를 하라고 떡을 내놓았는데 그것도 노파가 주었던 것과 똑같은 시루떡이었지요. 나는 자네네 문전 할아범일세. 자네 부인의 정성이 갸륵하더군. 노인은 염라국으로 가는 나머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연못이 있을 테니 서슴지 말고 물속으로 뛰어들게. 강림이 노인이 가르쳐준 길을 가니 아니나 다를까 한 연못이 있었지요. 그러나 어찌나 크고 깊어 보이는지 감히 뛰어들 생각이 나질 않아 이젠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머뭇거리는데 어디선지 하얀 개 한 마리가 등 뒤에서 왕왕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강림은 개가 무서워 얼결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분명히 물속으로 뛰어들었건만 딴 세계에 서 있는 게 아닌가요?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구나.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모든 것이 휘황한 색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염라대왕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배알한 뒤 원님이 써준 편지를 전했지요. 그러자 편지를 읽은 염라대왕이 물었습니다. 허허, 무슨 일로 오라는 거냐? 자세히는 알 수 없사옵니다. 그저 모시오라고만 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먼저 돌아가 있으면 아무 날 아무 시에 나타나겠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지요. 그리고 강림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까 그 연못이 아니겠습니까? 강림은 염라대왕의 말을 믿고 관하로 가서 염라대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원님은 강림의 말이 미심쩍기도 했지만 약속했다는 그날을 기다려 보기로 하였지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스러운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순간 하늘에서 염라대왕이 내려와 관아의 높은 곳에 앉아 원님에게 물었지요. 어찌하여 나를 불렀는고? 염라대왕의 물음에 원님은 영선의 아들들의 죽음을 해명하여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즉시 영선을 붙잡아 들이도록 명했고 한참 후 영선이 끌려왔지요. 참으로 고얀 계집이고 네 아들 삼형제가 정말로 너의 자식인 줄 아느냐? 내가 죽여버린 새 도부장수가 환생했던 것뿐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죽어버려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도부장수는 실은 귀한 집의 자손들이었느니라.
그런데도 반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까지 오라 가라 하니 그 죄 주고 마땅하도다. 영선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지요. 무어라고 한마디 하기도 전에 염라대왕은 영선을 9소에 묶어 능지처참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9소에 찢겨 죽은 영선의 시체는 다시 방아에 찧어 가루를 내 바람에 날렸지요. 그리고 그 가루는 파리와 모기 등 온갖 잡벌레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한편 아들 삼형제는 중의 말대로 삼형제로 태어나 1번 죽고 연꽃으로 태어나 2번 죽고 영선의 자식으로 태어나 3번 죽었으니 다시 환생하여 원래 부모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세상 나만 알 것 같은 일도 염라대왕은 다 알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 어찌 죄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승에서 지은 죄에 염라대왕을 만나 다 이실직고 해야 할 테니 말이죠. 옛날 옛적 남산고을의 남선비와 여산고을의 여산부인이 7 아들을 두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7이 커가니 양식도 점점 부족해져 걱정하던 여산부인이 남선비에게 말했지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일이 살아가지고는 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무곡장사라도 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장사라? 헌데 아무리 그래도 미천이 없는데 어찌하오. 걱정 마세요. 제가 만건과 양태를 짜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두 부부는 그렇게 장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지요. 여산부인은 서둘러 남선비가 타고 갈 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선비가 물 밖에 나가 무곡장사를 하기 시작하면 돌아오면서 책이며 붓, 먹도 사올 수 있겠고 그것으로 아들들 공부도 시킬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니 여산부인은 더욱 힘이 났지요. 남선비는 식구들과 이별하여 배를 타고 떠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가다 보니 오동나라 오동고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동고을에는 간악하기로 소문이 난 노일제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일제대는 일은 하지 않고 간들간들 놀고 먹으면서 남의 것을 가로채고 좋은 사이 회방 놓고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간악한 여인이었지요. 노일제대는 남산고을 남선비가 무곡장사를 하러 왔다는 소문을 듣자 뭐 긁어먹을 게 없나 불이 나게 폭우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곤 온갖 아양을 다 떨어대며 남선비를 꿰기 시작했죠. 남선비님, 오동나라에 처음 왔으니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아, 고맙소. 그렇지 않아도 거처할 곳을 궁리하던 중이오. 남선비를 자기 집으로 청한 노일제대는 다시 살랑살랑 거리면서 장기 바둑이나 두며 노름놀이나 해보자고 권했지요. 장기판을 버려놓고 이리 두고 저리 두고 놀다 보니 남선비는 결국 며칠 동안 내기장기 한 번 이겨보지 못하고 입고 간 명주 두루마기도 벗어주고 갓도 벗어주고 다 팔아먹고 가진 돈 장사 미천을 모두 다 날려버렸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거짓 신세가 된 남선비는 노일제대를 첩으로 맞아 초막에 기거하면서 겨우 끼니나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지요. 노일제대는 자기는 좋은 음식 먹고 간들간들 놀러다니면서 남선비에게는 겨죽만 겨우 쏘아 먹였습니다. 그렇게 3달 열흘 100일이 되자 남선비는 영양실조로 눈까지 멀게 되었지요. 한편 바다 반대편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여산부인은 3년이 지나도 남편의 소식이 없자 아들 7 형제를 불러앉혀다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무곡장사를 나갔는데 여태 안 오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 필시 곡절이 있는 듯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 배 한 척 짓고 집신도 7 켤레를 만들거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오마.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마. 너희들이 가다가 바다에 빠지기라도 하면 제사며 선산의 벌초는 누가 할 것이냐? 나 하나 빠진 건 큰 탈 없으니 내가 가는 게 낫다. 그날 이후로 7 형제는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곧
여산 부인은 7 아들과 이별하고 남편을 찾아 여정을 떠났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이는 대로 뱃머리를 향하다 보니 여산 부인도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여산 부인은 바닷가에 배를 대고 이리저리 남편을 찾아보았지만 남선비의 행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이 이상한 노래를 하며 기장밭에 새를 쫓고 있었죠. 요새 저새 너무 약은 채 말아라. 남선비 약은 까내도 노일제대에 호탕에 들어서 천배독선 다 팔아먹고 비조리 초막에 앉아 겨죽 단지를 옆에 놓고 요새 저새 주어 저새 노래를 듣던 여산 부인은 정신이 번쩍 나 기장밭에 새를 쫓는 아이에게 물었지요. 아까 너희들 한 노래가 무슨 노래냐? 별 노래 아닙니다. 그리 말고 조금만 해주어라. 남선비 어쩌고 저쩌고 했잖느냐. 요새 저새 너무 야근 청 말아라. 남선비 야근 까내도 노일제대 홀림에 들어서 전배독선 다 팔아먹고 겨죽 단지 옆에 차고 앉아 노래를 부르면서 요새 저새 주어 저새. 아기야, 그 남선비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남선비 있는데 좀 가르쳐 주어라. 요 제 넘고 저 제 넘어서 가십시오. 넘어서 가다 보면 거정문에 나무돌적이 달린 초막에 살고 있습니다. 여산 부인은 아이가 말한 대로 재를 넘고 넘어 초막집을 찾아갔지요. 문 밖에서 보니 남선비가 초막집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본 여산 부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을 걸었습니다. 좀 쉬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 소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남선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죠. 우리 여편네가 화를 낼 거요. 원저런 외출하는 사람이 집을 갖고 다닌답디까? 여산 부인이 핀잔을 주자 남선비는 마지못해 승낙하였습니다. 여산 부인이 마루 한쪽에 자리를 잡아 앉자 얼마 후엔 노일제대가 바가지에 결을 한 대쯤 얻어가지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들어오다 말고 마루에 앉아있는 여산 부인을 보자 대뜸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는 죽어라고 이렇게 결라도 얻어다 당신을 먹여 살리느라 이 고생인데 저런 여자를 집에까지 끌어들이고 에휴 원통하여라. 남선비는 쩔쩔매면서도 한마디 해야겠는지 말했습니다. 이것도 집이라고 조금만 쉬어가자는 걸 어디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노일제대는 부르퉁한 채로 부엌에 들어가 결을 물에다 씻어 남선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선비는 결을 푼 물을 단숨에 홀을 마셔버렸지요. 손님인 체하고 앉아있는 여산 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인은 생각 끝에 노일제대에게 요기를 해야겠으니 부엌을 좀 사용하자고 부탁했지요. 밥을 지어 남선비에게 올릴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산 부인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에 남선비가 좋아하던 반찬을 해 밥상을 차려 놓았지요. 혼자 먹기 안 되어 차린 상이니 같이 잡수어 보시지요. 배고픈 남선비가 어디 마다하겠습니까? 밥과 반찬을 더듬더듬 맛보던 남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밥상 전에 내가 좋아하던 밥과 반찬인데. 정말 그러오? 여산 부인이 정말 그러냐고 묻자 남선비는 씁쓸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산 부인이 그제야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도 나를 몰라보오? 당신의 본부인인 나를. 아이고 여보, 정말 당신이요? 어쩐지 목소리가 닮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꼴로 당신을 만나니 참으로 부끄럽소. 남선비가 울먹이며 말하자 잠자코 옆에서 지켜보던 노일제대가 말했습니다. 어머, 말만 듣던 형님을 이렇게 만날 줄이야. 정말 기뻐요. 여산 부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남선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갓을 씌웠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일만이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떠나려는 두 사람을 붙잡은 노일제대는 종노릇을 해도 좋으니 같이 데려가 달라는 바람에 떨쳐버릴 수 없어 결국 세 사람이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메어둔 바닷가에 채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셋이 주천강을 지날 때 노일제대는 더운 날씨인데 목욕이나 하고 가자고 여산 부인에게 말했죠. 여산 부인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러자고 했는데 노일제대는 목욕하는 부인의 등을 떠밀어 깊은 강 속에 빠뜨려 버렸죠. 그리곤 부인의 옷을 입고 저만큼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던 남선비에게 허겁지겁 달려와서 고했습니다.
노일 제대를 강물에 밀어버리고 왔어요. 아주 잘했소. 나를 망하게 한 년이니 죽어 마땅하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선비는 여산 부인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노일제대인지 꿈에도 생각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의 해변에는 아들들이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오신다고 기뻐 소리 지르던 형제들은 어머니에 대해서만은 석연찮은 데가 있음을 발견했는지 저희들끼리 어머니다 아니다 서로 우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막내 동생인 녹디생은 결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고집을 부렸죠. 녹디생의 말은 정말이지 않겠습니까? 노일제대는 7형제의 이름조차 잘 몰랐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계속 헷갈려 하기만 하였지요. 그러니 형제들은 정말 어머니가 아니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일제대는 마침내 형제들의 그러한 수군거림을 눈치채고 머리를 짜낸 끝에 아예 형제들을 없애버릴 계교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날부터 노일제대는 자리보전하고 누워서 끙끙 앓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지요. 남선비가 걱정이 되어 약이라도 구해온다고 하면 노일제대는 짐짓 내 병을 고칠 약은 없을 것이라고 더욱 서럽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고지식하게 캐묻는 남선비에게 노일제대는 마지못해 말하는 것처럼 얘기했지요. 서산마루에 가면 자루를 쓴 중이 앉아 있을 테니 거기에 가서 점이나 한번 쳐보아 주시오. 그거야 쉬운 노릇이지. 남선비는 잘 베지도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남선비가 집을 나서기가 바쁘게 노일제대는 지름길로 뛰어가 자루를 뒤집어 쓰고 남선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선비가 나타나 부인이 알아누웠는데 점을 치러 왔노라고 하니 자루를 뒤집어 쓴 중은 궤를 놓으며 무엇라고 웅얼거리더니 머뭇거리는 어조로 말했지요. 아들 7 형제 간을 내어서 먹으면 낫기는 낫겠는데. 그 점괘를 듣고 놀란 남선비는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왔습니다. 7 아들의 간을 내어서 먹어야 한다니 참. 남선비가 무거운 발거음으로 집으로 들어서자 남선비보다 먼저와 방에 자리 깔고 누운 노일제대가 아픈 척 신음을 하지 않았겠나요? 그래 그 모습을 본 남선비가 점보고 온 이야기를 하자 노일제대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휴, 죽으면 죽었지 어떡해. 나 하나 죽으면 될 게 아니오. 남선비는 그럴수록 아내가 더욱 가엾어졌습니다. 남선비가 한참을 고민하자 노일제대가 이때다 싶어 말했지요. 내 병이 낫기만 하면 한꺼번에 아들을 둘씩 낳아 잘 길러드리겠어요. 그 말에 남선비는 드디어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침 불씨를 얻으러 왔던 이웃집 할머니가 이 광경을 보고 무엇하러 칼을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듣고 난 할머니는 남선비 집을 나서다가 7 형제와 마주치자 이 일을 알려주었지요. 너희들도 이젠 다 살았구나. 너희 어머니는 너희 간을 내어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 가버렸습니다. 형제들은 그 말에 당황했지요. 그때 막내 동생 녹디생이 성큼 나서더니 제가 먼저 들어가 동정을 살펴보고 오겠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과연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칼은 무엇하러 갈고 계십니까? 막내가 시치미를 떼고 묻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희 어머니 병을 고치려고 점을 쳐봤더니 너희들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다 하더구나. 아버지, 그 칼을 제게 주십시오. 어찌 아버지 손으로 저희들의 간을 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의 간을 내다 써보고 효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를 죽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녹디생의 말에 마음이 동한 남선비는 그러라고 했지요. 칼을 받은 녹디생은 울면서 형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서는 말했습니다. 얘들아, 산에서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날 테니 그 사슴을 포위하여 죽이려고 하면 알도리가 있단다. 신비한 꿈을 꾼 형제들이 잠에서 깨어나자 과연 사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7 형제가 사슴을 포위하여 죽이려 하니 사슴이 말했죠. 조금 있으면 산돼지 7마리가 내려올 테니 어미는 살려두고 새끼들의 간을 꺼내다 당신들 어머니께 갖다 주시오. 그 말에 7 형제가 사슴을 보내주고 기다리니 과연 산돼지 7마리가 내려와 새끼 6마리의 간을 꺼내었지요.
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막내가 형들에게 자신이 소리치면 들이닥치라고 하고는 산돼지 새끼간 6개를 가지고 노일제대에게 가서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엿보았더니 노일제대는 그 간을 먹는 척하고는 자리 밑에 감추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들어가 노일제대의 머리채를 칭칭 감아 끌어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죄를 알리고 형들에게 소리쳐 들이닥치게 하였죠. 이렇게 되자 놀란 남선비는 정주목을 넘어 도망치다 넘어져 죽어 주목지신이 되었고 노일제대는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메어주고 화장실의 신인 측도 부인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7 형제는 서천꽃밭으로 가 환생꽃을 따다가 강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 조왕신으로 모시고 7 형제는 각각 신직을 차지하였다 합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북두칠성을 7 형제가 하늘로 올라가 된 신이라 하기도 했다죠. 이 이야기는 제주도에서 문전본풀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구판을 중심으로 구비전승되는 이야기라 합니다. 계모의 꾀임에 빠져 부인을 잃고 자식들마저 죽이려 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다소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살다 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걸 보면 어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은가 봅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김경은 어릴 때부터 글 재주가 뛰어나 불과 15세에 과거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고 나이 20이 되기도 전에 장원 급제하여 여러 벼슬자리를 거친 뒤 제주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지요. 제주에 함께 갈 비장을 구해야 하는데 누가 좋을까? 김경은 주위 사람들을 두루 살펴 이방과 호방 또 공방과 병방 그리고 형방의 일을 맡을 비장들을 가려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예방 비장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하였지요. 옳거니 마포 서강에 사는 배선달이 있었지. 김경은 곧바로 배선달을 불렀습니다. 이보시게 배선달, 내가 이번에 제주 목사로 가게 되었네. 그래 자네에게 예방 비장 자리를 맡기려고 하는데 어떤가? 나와 같이 제주에 가려는가? 아이고 데려가 주신다면야 저로서는 영광이지요. 좋네. 그럼 이제 이 나라의 벼슬아치인 비장이 되었으니 자네를 배비장이라고 부르겠네. 제주는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자네도 잘 알 터이니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게나. 배선달 아니 배비장의 희죽거리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예 사또 분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물 좋고 경치 좋다는 제주 구경도 하고 비장 벼슬까지 받아 나란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껏 들뜬 배비장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선 배비장은 먼저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지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제주 목사의 비장이 되어 제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왜 하필이면 그 멀고 먼 섬 제주란 말이냐? 제주는 땅길로 1000리, 물길로 1000리라는데 내가 제주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을 뜨면 어쩌라고 그러느냐? 부디 가지 마라. 제주 목사가 저를 특별히 추천했는데 이제 와서 아니 간다고는 못합니다, 어머니. 그때 배비장의 아내가 끼어들었죠. 제주라는 곳이 비록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이긴 하지만 남자를 홀리는 어여쁜 기생들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서방님께서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혹시라도 술과 여자에 빠져 돌아오시지 않으면 어쩝니까? 그건 부모님께 불효여 동시에 제 신세를 망치는 일입니다. 아내의 말에 배비장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 여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겠소. 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할 터이니 그런 염려는 하지도 마시오. 내 만일 허튼 수작이라도 한다면 사람이 아니오. 내 약속하리다. 배비장은 술과 여자에 빠질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올린 배비장은 제주 목사와 함께 제주로 떠났죠. 제주 목사 일행은 이 고을 저 고을에서 밥 먹고 잠자며 강진 땅을 거쳐 어느덧 해남에 이르러 제주로 가는 배편에 올랐습니다. 배에는 제주관하에서 신관사또의 행차를 안내하라고 보낸 방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제주까지는 얼마나 걸리는가? 날이 좋으니 별일 없으면 하루하고도 반나절 정도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백길로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가. 제주에 도착한 목사 일행이 배에서 내리니 부두에는 제주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한쪽에서는 전 사또의 신임을 받던 정 비장이라는 사람이 얼굴이 아름답고 꾀가 많은 애랑이라는 기생과 눈물의 이별식을 하고 있었지요. 정 비장은 슬퍼하는 애랑에게 먹고 쓰기에 넉넉할 만큼의 곡식을 주고도 못내 돌아서지 못해 걸쳤던 두루마기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다 주고도 모자라 결국은 사랑스럽고 애처로운 애랑이를 위해 입고 있던 속옷까지 모두 주고 맙니다. 그래도 애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꼭 가셔야 한다면 앞니 하나 빼주시면 손수건에 싸서 옥으로 만든 상자에 넣어두고 보고 싶을 때 꺼내보면서 슬픔을 풀겠습니다. 그러다 죽은 후에는 관에 넣어 지니고 가겠나이다. 결국 정 비장은 애랑이의 간곡함에 하인을 시켜 자신의 앞니를 빼더니 애랑에게 건네주고 제주도를 떠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배 비장이 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청춘 남녀가 두 손을 맞잡고 울고불고 야단이냐? 저 사람은 이전 사또를 모시던 비장인데 기생 애랑이와 이별이 아쉬워 그런 줄 아려. 그 말에 배 비장이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죠. 거참 한심한 사내로구나.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천리박 제주까지 와서는 고작 기생에게 빠져 허우적거리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로다. 나는 천하의 절세미인이 아니라 양귀비나 서씨가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자신 있다. 만약 여인들에게 내 눈이 돌아간다면 나는 개아들이다. 그 말에 방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에이, 남의 말이라고 그리 쉽게 하지 마십시오. 나리께서도 애랑의 어여쁜 얼굴과 고운 태도를 보시면 단번에 홀딱 빠져 그 치마폭에 움막을 짓고 살림을 차리실 겁니다. 뭐시라 이놈 보게. 이런 방자한 놈 같으니라고. 내깟 놈이 양반의 지조와 덕을 어찌 보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배 비장이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 꾸짖었지만 방자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나리 그럼 저와 내기를 하시겠습니까? 내기라니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게냐. 나리께서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애랑에게 눈을 팔지 않으시면 소인이 나리 댁에서 머슴을 살지요. 그러나 나리께서 만일 애랑에게 반하시면 제게 돈 1000냥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희죽희죽 웃으며 바라보는 방자에게 배 비장이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하자꾸나. 돈 1000냥 아니라 1000냥 아래비라도 내게 주마. 며칠 후 새 사또가 이전 사또로부터 모든 일을 이어받자 다른 비장들은 기생들과 함께 놀았으나 배 비장은 방자와의 내기를 떠올리며 혼자 방에 있었죠. 아이고 괜히 지존이 덕이니 하는 말을 내세워. 내기까지 했으니 안 되지 안 돼. 사내대장부의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가 있다 했거늘 어찌 마음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을 다잡은 배 비장이 기생들과 어울려 노는 비장들을 바라보며 할 일 없이 앉아있자 이를 본 다른 비장들이 방자를 불러 배 비장에게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방자야, 너 예방 나리께 가서 미인들 수두룩한 제주에 오셔서 근심에 쌓여 계시니 어인 일이십니까? 고향 생각 그만하시고 빼어난 미인을 골라 수청을 들게 하고 정을 나누시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이니 함께 노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라. 방자가 와서 비장들의 말을 전하자 배 비장이 방자에게 일렀지요. 방자야 가서 전해라. 나는 구대를 이어오면서 절개를 지킨 집안의 자손이라 절대 기생과 풍류는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염려는 마시고 나리들이나 즐겁게 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여랴. 배 비장이 한 이 말은 금세 관아에 퍼졌고 당연히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오라 배비장이 그리 말했단 말이지. 슬며시 웃음을 짓던 사또는 제주에서 어여쁘다고 소문난 1등 기생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기생들이 다 모이자 사또는 기생의 이름이 적힌 책을 펴놓고 시 구절을 읊듯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불렀지요. 아침 비에 촉촉이 젖은 객사 앞 버드나무 그 빛이 새롭구나. 유색이 가을 하늘에 가늘고 고운 초승달이 떴구나. 초월이 주막이 어디냐 물으니 목동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 행화 달을 그리워하나 보이지 않는구나. 반월이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에서 홀로 검은 곳하는 금선이 고깃배를 타고 물 따라가니 무릉도원이 이 아니냐. 홍도 늘 봄빛처럼 푸르구나. 주겹이 얼굴이 곱다. 화색이 달나라 선녀가 내려왔느냐. 월화선
집안에 봄빛이 가득하다 홍련이. 춤과 노래는 따라올 자가 없고 인물은 가히 천하일색이로다. 애랑이. 이렇게 제주의 1등 기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사또가 뜻밖의 분부를 내렸습니다. 너희 가운데 배비방을 혹하게 하여 그 절개를 꺾는 이가 있다면 내 큰 상을 줄 것이다. 누가 그리하겠느냐? 기생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선뜻 애랑이 나섰습니다. 소녀 비록 영민하지는 못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해보겠나이다. 좋다. 내가 만약 배비장의 절개를 꺾는다면 진정 제주 기생 가운데 으뜸이 되리라. 마침 봄이 무르익어 한창 좋은 때이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옵시면 소녀 그 사이에 제주껏 배비장을 홀려 그 고든 절개를 꺾겠나이다. 애랑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자 사또가 흡족한 듯 껄껄 웃어댔고 그 자리에 있던 기생들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죠. 이튿날 날이 밝자 사또가 비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구나.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갈 것이니 모두들 채비를 하여라. 사또는 애랑의 말대로 모든 비장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갔지요. 봄 경치에 흠뻑 취한 사또와 비장들은 기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봄날을 즐겼습니다. 그러자 배비장은 저 혼자 고고한 척 무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바위에 앉아 술에 취해 기생들과 흥겹게 노는 비장들을 보며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를 배운 양반들이 저리 무식하게 기생들과 어울려 놀다니. 배비장은 홀로 고고한 척 일행과 떨어져 한라산의 봄 경치를 보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다녔습니다. 그때 숲을 사이에서 무언가 어른거리는데 계곡 건너 붉은 복사꽃 아래 옥으로 깎은 듯한 아름다운 여인이 온갖 교태를 부리며 봄빛을 즐기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허리를 간들간들 흔들며 숲속에 어릴락 빛을락 쳐놓은 휘장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도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기도 하며 배비장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가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배비장이 자신의 볼을 힘껏 꼬집었지만 꿈은 아니었죠. 여인의 모습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달나라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던 배비장은 갑자기 어이쿠하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죠. 여인은 난데없이 옷을 활알벗더니 제비가 물을 차고 날듯 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옷같이 뽀얀 어깨에 물을 한 줌 쥐어 끼얹기도 하고 이리 덤벙 저리 덤벙 물놀이를 즐겼지요. 여인의 움직임에 물이 출렁거릴 때마다 배비장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눈도 어지럽고 속도 어지럽구나. 내 살면서 저리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본다. 여인의 자태는 가랑비에 젖은 연꽃이 봄빛을 만나 푸른 물결 맑은 연못에 수줍게 피어난 듯 눈부셨습니다. 필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로다. 배비장은 남의 집 감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먹다 들킨 사람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인을 훔쳐보았지요. 그 순간 배비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주 여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겠다고 한 아내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고 또한 구대를 이어오면서 절개를 지킨 집안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땅땅 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천하제일의 음탕한 사내가 되고 말았지요. 그때 사또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하루였구나. 이제 곧 해가 저물 테니 그만 관하로 돌아가자. 사또의 명예 비장들을 비롯하여 기생들과 하인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배비장이 갑자기 배를 움켜잡고 주저앉았죠. 먼저들 내려가시지요. 저는 벼랑간 배가 아파 볼일을 보고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배비장이 꾀병을 부리는 걸 보며 비장들은 뒤돌아 수군거렸죠. 허허, 벌써 애랑에게 홀딱 넘어갔구먼. 그리고는 한 비장이 간신히 웃음을 참고 방자에게 일렀습니다. 나리께서 산중에 홀로 떨어지시면 위험할 줄 모르니 방자 내가 진정되시거든 잘 모시고 오너라. 그렇게 사또와 다른 비장들이 먼저 산을 내려가자 배 비장은 방자와 함께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 비장만 모르지 방자는 배 비장을 속이기로 이미 애랑과 계획을 짜놓고 있었죠. 그리고 배 비장과 함께
애랑을 훔쳐보던 방자가 계획대로 기침 소리를 내자 애랑은 깜짝 놀란 척하며 옷을 들고 냉큼 숨었습니다. 이에 배비장이 방자에게 화를 냈지요. 어허, 그놈 참. 그 기침 한번 낭패로다. 저 부인은 아랫마을에 사는 박씨 부인인데 규중 부인이 목욕하는 걸 이렇게 훔쳐보시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에헴, 그럼 너는 저 부인을 잘 아느냐? 알다마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집에서 제가 머슴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부인도 참 안 된 분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허구한 날 노름질에 남봉질에 집에 붙어 있을 데가 없으니 성숙한 여인이 자식도 없이 생과부로 저리 하루하루를 보내니 어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배비장은 방자의 말에 헛기침을 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배비장은 그 박씨 부인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선해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규중 부인을 탐해서야 양반의 체면에 어디 될 일이겠습니까? 결국 배비장은 꽃같이 곱고 아름다운 여인을 떠올리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단 한 번이라도 여인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배비장은 결국 방자를 시켜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애랑은 깊은 달밤의 북쪽에 있는 창문으로 몰래 들어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지요. 그리고 밤이 되자 배비장이 애랑의 집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자가 다급히 말리며 말했지요. 밤중에 몰래 유부녀를 만나러 가면서 비단옷을 입다니요? 아니 될 일입니다요. 그 거추장한 옷은 모두 벗으십시오. 이미 애랑을 만나는 일에 모든 정신이 팔려버린 배비장은 체면이고 뭐고 몰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방자의 말대로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종이를 꼬아 만든 노번거지를 쓴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볼썽사납고 우스웠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배비장은 담에 있는 구멍을 통해 간신히 애랑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고 노번거지를 쓴 배비장이 한밤중 담 밑 구멍으로 드니 애랑이 놀란 척하며 몽둥이로 냅다 배비장을 한 대 후려쳤지요. 이놈의 개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애랑의 매질에 배비장은 어이쿠 하며 말했지요. 나 개 아니오. 그러면 무엇이냐? 백걸떡새요. 그제야 애랑이 알았다는 표정으로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어머, 누군가 했더니 이 밤을 기약한 이미 오셨군요. 애랑이는 배비장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이끌었지요. 나리 그 옷차림이 웬 말이요? 저는 나리를 정녕 개로 알았지 뭡니까? 한밤중에 남의 집 담을 넘는 사람이니 이리 입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야 혹시 사람 기척이라도 나면 급히 개노릇이라도 할 테니 말이오. 아이고, 나리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나저나 누가 눈치채면 안 되니 어서 불이나 끄세. 불이 꺼진 방에서 배비장과 애랑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연인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곧 함께 원한 금침에 누웠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구름을 타고 하늘을 둥둥하는 것 같아 배비장의 입에서는 연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방에 불이 꺼지자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방자가 애랑의 남편 행세를 하며 들이닥쳤지요. 당장 불 켜고 문 열지 못할까? 천하에 음탕하고 고얀 것 같으니 내가 없는 날이면 꼭 문 앞에 신발 네 짝이 놓여 있으니 오늘은 또 어느 놈과 두런두런 하느냐? 배비장은 웬 사내의 목소리에 놀라 넋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문이 하나뿐인지라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면서도 여전히 양반이랍시고 어려운 문자를 써가며 애랑에게 물었지요. 야장과반에 내옥의 문화는 호령자는 수야오. 못 알아들으니 문자 쓰지 마세요. 깊은 밤에 문을 열라 호령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오. 남편이에요. 남편은 성품이 매우 포악하고 힘이 장사입니다. 게다가 화가 나면 대낮에도 칼을 뽑아 피를 보기를 예사로 합니다. 이를 어쩌지요? 우리 둘 다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게 불보듯한데. 애랑은 배비장을 나무 괴짝에 들어가 숨으라고 하였지요. 배비장은 나무 괴짝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몸에 비해 괴짝이 작은데 어떻게 하오? 그 괴짝이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속이 넓어서 몸을 숨길 만하니 잔말 말고 빨리 들어가시오. 할 수 없이 나무 괴짝 안으로 들어간 배비장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생각했지요. 내 신세가 한심하고 서럽구나. 나같이 번듯한 남자가 괴짝 안에서 죽어 귀신이 된다고 한들
누구를 원망하리요. 이윽고 애랑이 괴짝의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우니 배비장은 함정에 빠진 호랑이여 우물에 든 고기 신세였습니다. 그리곤 곧 방자가 돌아와서 애랑에게 말했지요. 어라, 이놈 어딨어? 남자는 무슨 남자를 들였다고 그러하시오. 그래, 내 잘 못 본 모양이군. 그런데 꿈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나타나 집에 있는 나무 괴짝에 나쁜 귀신이 붙어 장난을 치니 이는 곧 집안이 망할 징조라고 했소. 그러니 괴짝을 태워 없애버려야 하오. 짚을 가지고 와서 불을 놓으시오. 방자가 괴짝을 태우려고 하고 애랑은 이를 말리는 신용을 하였지요. 이 밤중에 초가삼간 다 태우려 하오. 아, 그렇지. 그럼 톱을 가져다 두 동강 내야겠소. 그러고는 이번에는 톱을 가져오더니 괴짝을 자르려고 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좀 살려주시오. 겁에 질린 배비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괴짝 안에서 살려달라 소리치자 방자가 놀란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괴짝에 역시 귀신이 들었구나. 귀신이 든 이 괴짝을 당장 바닷물에 던져버려야겠다. 방자는 밖으로 괴짝을 들고 나가더니 다른 사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괴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겠습니까? 괴짝은 다시 사또가 있는 관아로 옮겨졌지요. 괴짝을 지고 온 사내는 괴짝을 물에 던지는 신용을 하면서 괴짝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습니다. 배비장은 관아의 다른 사령들이 거짓으로 노를 젓는 소리를 내자 다른 배가 근처에 온 줄 알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이 괴짝 안에 사람이 있어. 유부녀랑 놀아다나 그 꼴이 되었을 테니 우리 배에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문이나 열어줄 테니 알아서 헤엄쳐 가라. 사령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괴짝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괴짝 문이 열리자 배비장은 밖으로 뛰쳐나와 두 손으로 허우적거리다가 관아의 뱃돌에 머리를 박고 말았지요. 배비장이 눈을 떠 주위를 보니 사또와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어느 정승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문정승의 아들 문도령으로 불렀지요. 문도령은 정승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어릴 적부터 글 공부와 무예를 열심히 익혔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어디 글만 가지고 되겠느냐? 모름지기 장부는 문무를 두루 익혀야만 임금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문도령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단 하루도 글 공부와 무예를 익히는데 소홀함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문도령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충청도의 어느 절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나라에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과거를 치르는데 문도령도 다가오는 신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지요. 명산에 큰 인물이 난다는 명사차를 찾아 문도령은 먼 길이지만 쉬지 않고 걸었지요. 그러다 어느 고을에 이르러 목이 마른 문도령이 시냇가를 지나다 웬 아리따운 여인이 물을 깃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도령이 다가가 처녀에게 말을 건넸지요. 길 가던 나그네인데 그 바가지로 목 좀 축일 수 있겠소. 나긋나긋한 도령의 목소리에 여인은 고개를 들어 빤히 문도령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희고 잘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에 비단 옷을 입고 서 있는 낯선 도령의 모습은 세상 어느 여인이 봐도 한눈에 반할 것 같았지요. 여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자 말없이 뒤돌아서서는 시내에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문도령이 표주박을 받아 물을 마시려고 하니 버드나무 잎사귀가 하나 떠 있지 않겠습니까? 거치적거리는 잎사귀를 훌을 불어가며 물을 마신 문도령이 잎사귀를 건져 짓궂게 흔들어대며 말했습니다. 거참, 아가씨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가 왜 그러하오? 예쁘다는 말에 여인의 얼굴은 더욱더 빨개지더니 당차게 대답했지요. 도령님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갈 길이 매우 바쁜 것 같아 보였지요. 그럴 때 급히 물을 마시면 물도 얹히기 쉬워 버드나무 잎을 따넣어 천천히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불편하셨다니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인의 대답에 문도령은 무안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하오.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령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무광사로 가는 길입니다. 3년 뒤에 있을 과거 준비를 하러 가는 길이지요.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님께서 폐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1시간 가량만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마침 저의 오라버니도 무광사로 글공부를 떠나려는 참인데 길동무 삼아 같이 떠나시면 어떻겠어요? 여인이 나긋나긋하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자 문도령은 어여쁜 처녀의 오라비와 함께 길동무도 하고 글공부도 같이 한다니 나쁘지 않아 대뜸 기다리겠다고 했지요. 한편 집에 돌아온 여인은 부모님께 느닷없이 무광사로 가서 글공부를 하겠다고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이라 부모는 대경실색할 일이었지요.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 딸이 갑자기 글공부를 하러 절로 들어가겠다니 아니 그렇겠습니까? 사실 여인의 이름은 자청비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늦도록 자식이 없어 걱정을 하다 날마다 절에 가 부처님께 기도드려 얻은 귀한 딸이 자청비였지요. 부모의 반대에도 자청비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모는 달래고 어르다 못해 화가 나 내 멋대로 살라고 소리쳤지요. 자청비의 부모는 설마 정말로 가나 싶어 말했던 것인데 설마가 사람을 망치는 격으로 자청비는 부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장을 하고 부모가 제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고 횡하니 달아나 버렸습니다. 시냇가에서 자청비의 오라비를 기다리던 문도령이 저 멀리 뛰어오는 사람을 보았지요. 그런데 얼굴은 하얗고 몸은 여리여리한 사내가 뛰어오는데 문도령이 보기에도 아까 그 여인이 흡사 남장을 하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자청비는 시치미를 떼고 문도령에게 넉살 좋게 인사를 했지요. 남매가 이리도 닮은 것인가. 긴가민가한 문도령은 그 사내와 통성명을 한 후 무광사로 발길을 향했지요. 한참을 걷는데 문도령은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누이 동생의 말을 듣고 나왔다 하지만 혼자서 나타난 게 이상했고 그보다 더 의심이 가는 것은 오라비라는 작자가 어쩌면 누이 동생과 판에 박은 듯이 얼굴이 같을 수가 있는가였지요. 마치 계집애 같은 몰골이다. 문도령은 용기를 내어 진상을 캐보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내게 물을 떠주던 처녀로만 보이는군요. 이 말에 자청비는 엉뚱하게 대답했지요. 우리 시합을 합시다. 시합이라뇨? 문도령은 어리둥절했지요. 돌을 던져 누가 멀리 가는가에 따라 형제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도령도 어차피 길을 같이 가려면 그것이 편하다 싶었고 몸이 여자 같은 도령이 돌을 던지면 얼마나 멀리 던지겠나 싶어 선뜻 응했지요. 그러나 생각과 달리 문도령이 지고 말았습니다. 약속대로 문도령은 남장한 자청비를 형으로 정하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의 눈에는 남장한 자청비가 여자로만 보이는 것이었지요. 얼마쯤을 가다가 문도령은 또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형님은 여자 같아 보입니다. 그러자 자청비가 또 한 번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건 소피를 누워보면 알 일일세. 우리 소피를 참았다. 누가 더 멀리 내보내는지 시합을 해보세. 그리고 한참 후 기묘한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언덕 끝에 두 사내가 서서 동시에 오줌을 누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문도령은 여기서도 자청비의 계략에 넘어갔습니다. 자청비는 길가에 버려진 대나무를 몰래 주워다 이용한 것이죠. 그제야 문도령은 자청비를 남자로서 인정하고 함께 길을 가 무광사로 들어갔습니다. 무광사에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한 방을 같이 쓰게 되었는데 첫날 저녁 자청비는 어디서인지 물동이를 하나 구해다 두 사람의 잠자리 사이에다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늘 혼자 자버릇해서 누가 옆에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하네. 그러니 이 물동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 각방을 쓰도록 하세. 문도령은 하자는 대로 별 생각도 없이 혹 잠결에 저 물동이를 건드릴세라 조심스레 잠이 들었죠. 그렇게 한방에서 기거하며 글공부하기를 두 해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문도령의 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인즉 색시를 정했으니 어서 내려와 장가를 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듣고 난 자청비는 결혼은 과거 공부가 끝난 다음에나 하겠다고 답신을 쓰도록 충고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죠. 입신의 큰 뜻을 품은 사람이 어찌 그리 쉽게 그 뜻을 중단하고 혼례를 치른단 말인가. 나도 공부를 마치고 장가를 갈 셈이니 자네도 그리하게. 문도령은 자청비의 말대로 집에다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곧 다시 편지가 날아왔는데 당장 내려와서 장가를 안 간다면 부자지간의 을을 끊겠다는 강경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도령이 어떻게 할까 하고 망설이는데 집에서는 몇 번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가 들이닥쳤습니다. 할 수 없이 문도령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자청비에게 그 뜻을 말했죠. 그럼 화낼 수 없지. 자청비는 그 한마디 했을 뿐 더 이상 문도령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도령은 자청비에게 인사하고 뒤돌아 절을 떠나왔습니다. 그런 문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자청비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쫓아와 무광사에서 2해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한 날들이 이제는 끝이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장가들러 절을 내려가는 문도령의 뒷모습을 자청비는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 흘릴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런데 문도령이 한참을 산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문도령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에 문도령이 뒤돌아 가만 보니 자청비였죠. 이복의 동생, 나도 같이 가시게. 아니, 형님은 공부를 마치고야 고향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제가 장가든 다음에 이내 다시 와 공부하겠으니. 아닐세, 나도 고향에 가. 부모님도 한번 배워야 하고 또 아우의 잔치도 구경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문도령으로서야 굳이 자청비를 만류할 이유가 없었죠. 둘은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함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시냇가에 이르렀죠. 문도령에겐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곳이었는지도 모르나 자청비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젠 집도 가까워졌으니 우리 목욕이나 하고 헤어짐세. 자청비의 말대로 두 사람은 목욕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형인 자청비가 상류에서 동생인 문도령이 하류에서였죠. 자청비는 상류에 이르러 목욕할 엄두는 내지도 않고 나뭇잎 하나를 따 그 위에다 글을 적었습니다. 문도령아, 무광사 좁은 절방에서 2해를 보내고 또 3번째 해의 달을 맞이하려는데 남자 여자도 못 알아보는 이 무심한 도령님아, 공부는 다 무엇이고 장가는 가서 무엇하리요? 이 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버드나무 잎을 따놓고 물을 떠준 이유도 모르던 도령님아. 자청비는 그 잎을 개울에다 띄워놓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목욕을 하던 문도령이 문득 보니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오는데 글씨가 적혀 있지 않겠습니까? 문도령이 이상히 여겨 읽어보다 놀라 급히 옷을 주워 입고 상류로 갔으나 자청비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문도령은 이리도 바보천치 같은 놈이 또 있을까 하고 자책하였지요. 그대의 이름이라도 알면 목이 터져라 부르련만. 그대 사는 곳이라도 알면 2발이 다 달아도 그대를 찾으련만. 무심한 사람, 이리 날 바보로 남겨놓고 홀로 가버렸단 말이오. 문도령은 그 자리에 말뚝마냥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심의 집에 돌아온 문도령이 부모에게 장가가지 않겠다고 하니 부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래, 양가에서 준비까지 다 해놓았는데 뭐가 부족해서 안 가겠다는 게냐? 어머니,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습니다. 과거를 마치는 대로 그녀와 혼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대체 어느 집 여식이더냐? 아직은 이름도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여인과 혼례를 치르겠다니 문도령의 부모 속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도령의 부모는 하는 수 없이 기다려주기로 하였죠. 그런데 얼마 후 외적이 침입해 북상을 하는데 어느덧 여주를 경유하여 남한강을 건너 한양으로 공격해 온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도성 안의 임금을 이미 궁을 버리고 도망쳤고 백성들은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겠다. 의병을 조직하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보다 못한 문도령도 나라를 지키겠다. 의병을 조직하고 함께 싸웠죠. 그러나 총과 칼로 무장한 외적과 맞서기에 의병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의병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장렬히 죽음을 맞이하였고 문도령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지요. 한편 부모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자청비는 피난 중 문정승의 아들 문도령이 의병을 조직하여
외고와 맞서 싸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 소리를 들은 자청비가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도 문도령과 함께 싸우겠다고 부모님의 만류에도 남장을 하고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자청비의 부모는 아무리 만류해도 자청비가 결국 고집을 꺾지 않을 것을 알기에 하인인 제구를 자청비에게 딸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구는 원래 자청비와 같은 해에 태어난 종의 자식으로 한 집안에서 같이 자랐고 늘 자청비를 가까이서 바라보고 흠모하던 자였지요. 제구는 주인 어른이 자청비를 잘 보필하여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에 따라왔으나 사실은 딴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문도령을 향해 걷고 또 걷는 자청비와 달리 제구는 늘 자청비를 탐할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산중에서 길을 헤매던 둘은 어두운 산속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였지요. 제구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청비를 향해 품어왔던 못된 마음을 이제야 실행할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는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지요. 제구가 자청비를 향한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자청비를 덮치려 하자 자청비는 있는 힘을 다해 제구놈을 뿌리치고 살려달라 소리 지르며 도망친 것이죠. 한참을 도망치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자청비는 그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이 얼마나 슬픈 인연입니까? 훗날 무광사절에서 함께 공부한 자청비와 문도령이 그 사랑을 이승에서 끝내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그 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 두 집안이 모여 영혼 결혼식을 치루어 줬다 합니다. 그 사랑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아서 맺지 못한 인연 죽어서 사람들이 맺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로 전해지니 남도령과 자청비는 저승에서 그 못다한 사랑 다 이루지 않았을까요?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집안은 대대로 벼슬도 많이 하고 재물도 많이 쌓은 양반 집안이었지요. 그러나 김진사에 대해 와서는 유난히 자식을 얻기가 힘이 들어 나이 40을 넘기고도 한참 뒤에 간신히 아들 하나를 얻었죠. 지금이야 나이 40이 젊은 나이지만 그 시절에는 꽤 많이 먹은 나이 아니었겠습니까? 김진사는 아들의 이름을 시문이라 짓고 금지옥 여부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들 시문이 7살이 되어 김진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서둘러 며느리를 봐 가문을 이을 손자를 빨리 보아야 죽어도 쉽게 눈을 감을 것 같았지요. 그래 그 어린 아들을 하루빨리 장가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김진사는 매파들을 불러다 놓고 고을 일대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하였지요. 매파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린아이의 조언을 금지하는 나라의 명이 있어 신부감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매파가 광주 지방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양반 집안의 여식이 있는데 혼기가 다 찼는데도 신랑감을 못 구하고 있는 걸 알고 접근하였지요. 아이고 마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신랑이 조금 나이가 어린데 김진사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대대로 정승판서를 둘씩이나 배출하고 재물도 있을 만큼 있는데다 김진사 내외 또한 인품 좋기로 유명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신랑 나이가 7이면 우리 아기가 19인데 좀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러니 띠동갑아니요. 그리고 나이 7이어도 몇 달 뒤면 8이고 과거 공부 좀 하면 19 금방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혼례만 성사되면 논밭 몇 맞이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루 한 끼 겨우 죽으로 연명하는 집안에 논밭 몇 맞이기도 그냥 뚝 떼어준다니 결국 그렇게 두 집안의 혼인은 성사되었습니다. 그리고 혼례 당일날 가마를 타고 신부 집에 장가들러 온 어린 신랑은 혼례를 마치고 신부와 한 방에 들었지요. 그런데 어린 신랑이 뭘 알겠습니까? 먼 길을 와 혼례다 뭐다 하루 종일 힘들었는지 어린 신랑은 자리에 눕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지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첫 달개 울음소리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신부는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걸 어쩐다. 이 무슨 망신인지. 어린 신랑이 벌떡 일어난 것은 이불에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지요. 이를 어쩐단 말입니까? 어린 신랑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 방 한쪽 구석에서 요강을 발견하더니 이불에 그것을 쏟아버렸죠. 그리고는 새 신부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아이고 부인 어디 계시오? 요강을 이렇게 쏟아버리고 나가버리면 대체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기를 넘긴 어린 신랑은 신부와 함께 신행길에 올라 패백을 마치고 사당에 거한 후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신부는 3일 만에 부엌에 들어가 처음으로 식사를 차려 시아버지 앞에 가져다 놓고 시반을 섰습니다. 시반이라 함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서서 식사하시는 걸 지켜보며 그때그때 심부름도 하여 드리고 하는 예절이었죠. 그런데 시아버지 김진사가 상을 받아놓고 막 밥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는데 딱 하고 돌을 깨무는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새색시는 간이 콩알만해져 어쩔 줄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불렀지요. 예, 아가. 네. 이 다음에는 식성대로 섞어 먹기에 밥에 섞지 말고 따로따로 놔라. 새색시는 시아버지의 그 말에 얼굴이 벌개져 아무 소리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너그럽게 넘겨준 시아버지가 고맙기도 하였지요. 김진사는 정말로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나이 7 먹은 신랑은 정말로 통제불능의 새신랑이었지요. 새신부는 어린 신랑을 남편으로 받들고 따르려 했지만 새신랑은 늘상 어린애처럼 행동하며 새신부를 끊임없이 골탕 먹였지요. 하루는 새신부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와서는 누룽지를 긁어달라고 졸라대지 않겠습니까? 신부는 남편이 하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것이 창피스러웠죠. 그래 뒷곁에가 신랑을 닦아세웠습니다. 남자 양반은 부엌에 들어와서 그런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노엽고 서운했는지 펑펑 울어대지 않겠습니까? 새 신부는 그만 너무도 당황해서 신랑을 들어올려 그녀의 등에 업고 애기처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진사는 아무 소리도 않고 뒤돌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손 욕심에 절도 안 든 아들을 장가보냈으니 아이고야 이를 어찌 한단 말인가. 그날 밤 김진사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 아들 며느리 부부를 멀지 않은 곳에 신접살림을 차려주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면 시부모 공양에 힘든 것도 더니 며느리가 제 남편에게 더욱 잘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들 자식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진사는 어린 신랑과 신부를 불러앉혀놓고 말했지요. 내 자손을 빨리 보고자 하는 욕심에 너희들의 혼인을 서둘렀는데 공연히 며느리만 힘들게 한 것도 같고 시문이 또한 부모 품에서 좀 떨어져 살아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래 인근에 신접 살림을 차려줄 터이니 둘이 한번 나가 살아보는 게 어떠하겠니? 그 말에 며느리는 답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은 뭐가 그리 신났는지 선뜻 그러겠노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살면 새색시가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자기랑 더 놀아줄 것 같고 평소 듣던 부모님의 꾸지람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며칠 후 김진사는 김진사의 집 바로 지척에 초가 한 칸을 얻어 아들 며느리의 신접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얻은 아들 자식인데 가까이 살아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살림을 냈으니 어린 신랑은 처음에는 싱글벙글 좋았지요. 새색시도 아무리 좋은 시부모님 아래 살았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집살이였는지 따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숨길 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 살다 보니 이 어린 신랑이 얼마나 개구지고 성가시게 하는지 새색시는 참기가 힘든 지경이었지요. 참다 못한 색시는 누가 볼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
어린 신랑을 혼내고 구박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어린 신랑의 성화에 화가 난 색시는 어떻게 하면 버릇을 고치고 혼을 내줄까 하다 꾀를 냈습니다. 색시는 어린 신랑을 불러다 말했죠. 우리 서방님, 높은 곳 구경이나 한번 해보실려우? 높은 곳? 그곳이 어디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 온 고을이 한 번에 다 보일 것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신랑이 좋다고 하자 색시는 잘 걸려들었다 하면서 신랑을 지붕 위에 올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지붕 위에 오른 신랑은 처음에는 신기했으나 이내 무서웠는지 색시에게 말했죠. 이제 무서우니 그만 내려줘. 그러나 색시는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랑은 지붕 위에서 소리치며 야단법석을 떨었죠. 내려달라고 하지 않아? 얼른 내려줘. 무섭단 말이야. 서방님은 언제 내 말 들었나? 안 들리는데.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멀리서 아들 며느리가 어찌 살고 있나 궁금해 한번 살펴보려 오던 시어머니가 보니 아들놈이 지붕에 올라가 소리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놀란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소식도 없이 방문한 시어머니를 본 며느리는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얼굴은 벌개지고 무슨 변명을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린 신랑이 대뜸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하고 있어? 어서 바늘을 올려줘야 박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보지. 그제야 시어머니는 어린 신랑이 박을 따러 지붕 위에 올라갔나 보다 하고 말했지요. 아이고 시문아, 지붕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그만하고 내려오려무나. 옆에서 말뚝처럼 굳어 서 있던 색시도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급히 신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긴 색시는 신랑이 고마워 앞으로는 신랑에게 더욱 잘하겠다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김진사의 생일이 되어 김진사의 집에는 제법 큰 생일상이 차려졌습니다. 친지들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며느리를 보고 첫 생일이니 잔치를 크게 열라는 성화에 김진사의 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김진사의 며느리는 그날 아침부터 몹시 바빴죠. 집안 어른들께 인사하랴, 손님들 밥상 차리랴, 몸이 서너 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신랑은 색시의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성가시게 굴지 않았겠습니까? 색시야, 일 좀 그만하고 나랑 좀 놀자. 지금은 안 돼요. 손님상에 전도 나가야 하고 술도 내어야 하니 서방님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서방님 여기서 이러시는 거 어머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혼나실 거예요. 그런데 어린 신랑이 어디 하지 말라고 안 하겠습니까? 어린 신랑은 심술이 나서는 색시의 치마 저고리를 잡아당기고는 놓아주질 않았죠. 색시는 그래도 참고 손님상에 올릴 밥을 뜨는데 어린 신랑이 치마 저고리를 확 잡아당기는 바람에 밥을 엎어버렸죠. 순간 화가 난 색시는 부직갱이를 잡고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휘두른 부직갱이는 겹겹이 쌓여진 그릇들을 건드려 모두 깨지고 말았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놀란 시어머니가 달려와 보니 며느리의 손에는 부직갱이가 들려있고 부엌 한쪽에는 아들놈이 서 있는 것을 보았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새색시는 난처하기만 하였습니다. 신랑을 때리려다 그릇을 깼으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요. 또 이를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쫓겨날 판이니 아무 말도 못하고 말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신랑이 나서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치다 그만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어린 신랑의 어머니는 그 말에 웃음이 나는 걸 참고 엄히 말했지요. 사내가 이렇게 부엌에 들어오는 것은 못 쓰는 법이다. 어서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그 속사정을 눈치채고서도 모른 척하고 며느리와 함께 깨진 그릇을 치웠지요. 그날 밤 색시는 신랑을 껴안고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을 감싸준 신랑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어린 신랑은 이제부터 색시를 그만 괴롭히겠다며 우는 색시를 달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방 밖에서 듣고 있던 시부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야 철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게 제 안사람이라고 잘못을 감싸주는 걸 보면 이제 다 큰 것 같소.
어린 신랑과 신부는 그렇게 알콩달콩 서로를 감싸주며 오래오래 살며 아들 5과 딸 5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사람 대부분이 철들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철이 들어 허물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화난다고 그 허물을 다 드러내서야 싸움밖에 더 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